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코너죠.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 코너입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전망은? 이라는 뜨거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왔는데요. 두 전문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보시죠. 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거북이, 소라게, 달팽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집, 내 집, 내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간 먼 훗날에 저도 집을 갖고 싶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언제 집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바로 이 타이밍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의 집값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발빠르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계신 두 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 그리고 최상욱 대표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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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같은 집에서 지금 9년째 아, 9년? 쭉 살고 있는데요. 아하. 뭐 인테리어도 뭐 제 집이 아니어서 바꿀 수가 없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였죠? 네. 아니, 월세 내는 돈에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주인한테 주나 은행한테 주나. 근데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긴 한데 올라가긴 해. 그걸 10년 전에 말씀해 주시지. 장르가 뭐니가 그때 없었어요. 10년 전에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뼈 때리는 조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생각 먼저 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 원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이게 뭐 한 개 같으면 한 개를 때려잡으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일단 방망이로 대충 때려잡으면 될 일단 텐데. 집값이 올라가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 불안한 심리죠. 지금 다들 나 어떻게를 외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니까요. 네. 사실 1월까지는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명분으로 상승률이 그나마 좀 안정적인 흐름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2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가구역 풀면서 이제 요동을 칩니다. 네. 집값이 강남 집값이 이제 천정부지 올라가니까 3월 24일에 다시 재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안정이 되면 시장도 안정을 찾는데 네. 한 달 정도 지나고 이제 5월 정도 되니까 다시 집값이 올라갑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네. 강남만 집값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연예인들이 강남에 아파트 사고 빌딩 사고 약간 이런 기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열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 진짜 불안한 건 이게 퍼져나갑니다. 성동구, 마포, 강동, 동작으로 이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거기에 5월에 기준금리 내립니다. 한국은행이. 네. 대출 규제 되기 전에 한도 줄어들기 전에 빨리 사자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6월 서울 아파트는 터졌고요. 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택이라는 거는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5개 분위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비싼 걸 5분위라고 하는데 5분위가 서울 기준으로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정도 되는 거고 4분위가 마포, 성동, 그다음에 양천, 동작, 강동 이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 3월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5분위만 올랐었는데 네. 5, 6월에는 4분위도 소수점 0.4에서 0.7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3분위도 0.2에서 0.4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을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 3월에도 올랐었는데 그때는 별 체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한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혹시 예상되는 정책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뭐 공급도 있을 거고요. 수요 억제 이런 걸 또 유발하는 정책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내용으로 나올까요? 예. 지금 소장님. 일단 가이드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과도한 세금 규제를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작용이 커지니까 세금 규제 카드는 하지 않겠다라고
애긴 했습니다. 물론 네. 그 카드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규제를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대출 규제가 있고 세금 규제가 있는데 네. 무기 하나를 이제 내려놓고 대출 규제하고 이제 공급 카드 방패 하나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출 규제는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DSR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규제한다고 시장의 수요자들이 뭐 일시적인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 나 어떻게 지금 안 사면 집값이 떨어지나?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또 공급이 부족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 문제가 되는 게 서울 수도권인데 네. 서울 수도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 카드가 뭐가 있냐. 재건축 재개발. 어떤 카드를 풀 수 있을까? 초과이익 환수제 풀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 초과이익 환수제를 풀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어나고 지지 기반에서도 반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속도를 높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안 되는 거는 받아들여야죠. 사실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 수요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면 시간은 당장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지방에 다시 일자리라든지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들 지방 경쟁력 강화도 나와야 되고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대책 하나만으로 심리를 안정시키기에는 저는 공급은 어차피 꾸준히 하되 이건 뭔가 달라.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라는 어떤 시그널, 시장에 그런 시그널 하나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 과거 일본에서 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뱅크런이 발생해요. 그때 일본이 이제 그때가 경제 강국이었으니까 뱅크런이 발생하는데 그걸 해결한 사람이 다카시 고레키오라는 이제 어떤 재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 가짜 돈을 만듭니다. 은행에 네. 한쪽 면만 인쇄한 200엔짜리 돈을 만들어서 2주 만에 만들어서 은행 창구에 이렇게 쌓아둡니다. 사람들이 은행 문을 여니까 이제 뱅크런 돈 찾으러 불안하니까 은행이 망하니까 찾으러 왔는데 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돈 많네. 다 집에 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엉뚱하게 해결이 돼 버리거든요. 안심을 하고 그냥 돌아갔군요. 그분은 경제 본질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한 불을 끄고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과열돼 있고 패닉 바잉, 불안하고 지금 안 사면 안 되라고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할게 그런 시그널 정도는 하나 던져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아파트 모형 같은 거라도 좀 모형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아까 그 가짜 돈 말씀하셔가지고 가짜 돈? 예, 그냥 재밌게 한번 근데 던져봤습니다. 국민들은 그때가 그게 진짜 돈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가짜 집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모델하우스라도 좀 많이 좀 그러니까요. 해볼까요? 그런 거라도 좀 많이 만들고. 최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수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F4로 불리는 금융위, 한국은행, 기재부, 그다음에 감독원인데 수요를 담당할 부처들이 아직 그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린 것 같고요. 가계대출 관리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잘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써야 되는 건데요. 아까 예를 들면 제초안 얘기하셨는데 제초안을 지금 푼다 하더라도 당장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대책이랑 심리적인 대책도 다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방식으로 족합적인 패키지를 내면 되는데 저는 그거를 내기 위한 인선과 조직이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안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되게 구축이 늦게 안 돼 나올 있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참고할 만한 과거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있을까요? 뭐 과거 아이디어를 얻을 정부는 만한. 너무 멀리 가지 말고요. 그냥 노무현 정부까지도 가지 말고 문재인 정부만 봅시다. 네. 왜 제일 가까우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이유도 뭐 나중에는 할 겁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집값이 올라가면 하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수에 대한 반면 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했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고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건 보유세를 올립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강남 부자들, 아파트 가진 분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짜증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 1년에 몇 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아무리 자산이 있어도 1년에 몇 천만 원 내는 건 전문직도 힘듭니다. 네. 1년에 몇 천만 원 세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를 또 중과세요. 팔 때. 그러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갑니다. 8억 세금 내고 내 통장에 2억 들어오면 집을 팔겠어요? 종부세를 내겠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종부세 내고 말지. 가만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죠. 우왕좌왕하면서 임대사업자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지 말라고 했다가 우왕좌왕하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뭐 하는 거야 쟤들. 저 믿고 우리 기다릴 수 있어? 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면교사 할 거는 뭐냐면 차분하게 어려운 거는 인정하고 공급이 빨리 안 되는 것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대신 종부세는 좀 올리겠다.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너무 낮다. 공시가격도 좀 올리겠다. 대신 양도세는 오히려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 안 나오면 매물이라도 많이 나오게 하면 서울 집값 안정될 수 있죠. 최 대표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결국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면은 가격은 상승하는 법이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가계대출을 알파벳 D로 하면은 D로 하고 한국의 명목 성장률을 G로 하면은 D가 G보다 크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D가 G보다 적으면은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거든요. 현재는 D가 G보다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 대출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D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국의 명목 성장률보다 평균 2에서 많을 때는 5%포인트 이상 높았기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상당한 유동성이 공급됐고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3,500조 원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금융 관련 대책들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정부에서는 금융대책보다는 국토부를 건들면서 공급 관련 대책들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공급은 장기적인 영향은 주지만 단기적으로는 임팩이 없기 때문에 저 당장은 뭐 네, 맞습니다. 필요가 그리고 없으니까요. 제가 느끼는 건데 민주당 정부가 되면은 금융부처 공무원들이 좀 표면에 안 나오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표면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F4라 그래서 온통 내내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금융부처 관련 관료들만 눈에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정 부처에 대해서 너무 그 편중을 두기보다는 수요 공급을 둘 다 다룬다는 컨셉에서 본다면은 국토부와 금융부처 양쪽을 다 두 마리의 말을 잘 조련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렵네. 어렵습니다. 어려워. 어쨌든 DG가 아니라 GD가 돼야 되네요. 네, 맞아요. GD가 돼야 됩니다. GD가 그러네요. 예. GD? GD가 좋은 거랍니다. GD 저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캐시박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달러 들여주셨고요. 달러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김인만 소장님께서는 18장. 현재의 우리 무주택자 마음을 제가 대변해서 18장을 뽑았습니다. 무주택자의 마음을 담아서 네. 8달러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분의 생각 9.5달러로 10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셨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